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제 화작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화작문 최종 마무리죠. 근데 이제 뭐 문법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것들이 별로 없고, 화법과 작문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렇게 막 복잡한 얘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어떤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세 개의 문제가 나오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세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들이 이제 화법 문제예요, 여러분. 그죠? 자, 화법 문제인데요. 화법 문제인데, 지난번 최종 마무리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의 발표이다 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화법 문제들은 발표, 말하기 상황이겠죠, 당연히. 발표라든가, 뭐 강연이라든가, 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문제들을 모아서 보더라도 거의 발표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발표가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자, 발표가 나오면 뭐에 주목해야 되느냐? 말씀드렸듯이 발표라고 하는 것의 어떤 두 가지 부분들, 하나는 형식적인 부분, 하나는 내용적인 부분에 주목하면 되겠죠. 그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정보라고 보면 되겠죠. 주요 정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느냐.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정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것이고, 형식적인 부분은 당연히 어떤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현상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어떤 전달 방식상의 특징 같은 것들을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발표 같은 경우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사진 자료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도표를 보여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형식적인 부분에서 표현상의 특징이나 전달 방식, 뭐 자료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뭐 요약적인 말하기를 했는지, 화자의 말하기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지, 뭐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뭐 반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거의 형식적인 부분에 나오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발표를 읽을 때는 이 두 가지에만 주목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주목하면서 읽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읽는 과정에서 어떤 전달 방식상의 특이점이 보이면 뭐 사진을 보여줬다든지 그림을 보여줬다든지 아니면 질문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얼굴 표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표시를 해 놓으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주제와 관련된 어떤 정보들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표시를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에 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를 먼저 스캔을 해야겠죠. 자, 스캔 보시면 1번 문제는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청중에게 질문을 했다, 뭐 정보의 출처를 언급했다, 청중과 공유한 경험을 제시했다,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했다. 이 앞에 부분이 특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자,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 각각의 1번, 2번, 3번 자료가 이 내용에서 어떻게 제시됐겠느냐. 아주 친절하게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제시를 했으니까 이것들을 연결해 보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9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고, 3번 문제는 뭐 초등학교 문제죠, 여러분. 다음은 발표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다.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게 답이에요. 여기 제시된 게 답인데, 이것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답이 신선세계에서 유의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당시 사람들의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그러면 신선세계에서 유의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들을 나타낸 것이다.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다. 그럼 1번 질문. 예산대에는 여러 인형들이 나왔다는데 그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대상들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한 거니까 당연히 1번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데,
1번부터 3번 문제는 긴장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뭐 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읽어보면 되고 눈에 안 들어올 때는 자,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문제를 찬찬히 보십시오. 아, 이걸 물어봤구나, 이걸 물어봤구나. 그러면 한 문장 한 문장 봐야지. 우리가 자동차가 처음부터 100km로 달릴 수 없듯이 우리의 두뇌 회전으로도 처음부터 100km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뇌를 워밍업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시작하자마자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시험을 준비하는 그 시간 동안에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작문 같은 경우 한번 문제를 좀 풀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문제 풀고 읽고 이러고 있으면 워밍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이 딱 시작하면 빡 하면 되겠죠. 근데 너무 달려들듯이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속도를 높여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긴장감이 높은 학생들은 막 시험지 넘기는데 나는 못 넘기고 있어,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당황스러운 학생들은 넘겨놓고 푸세요. 이쪽부터 푸시거나 문법부터 푸십시오. 그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항상 문제부터 스캔하시고 글을 읽기 시작하라고 하는 거, 특징적인 말하기 요소 같은 것들을 포인트를 잘 잡으라고 하는 거, 중심적인 내용들을 표시하라고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이건 이제 화법 문제예요. 이렇게 화법이랑 보통은 4번부터 7번까지가 화법과 작문이 같이 묶이는 문제였는데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4, 5번 이렇게 두 개 문제가 이제 화법 문제 그리고 일부의 어떤 글쓰기 방법에서 작문 문제가 섞인 형태로 나왔어요. 훨씬 쉬워졌죠. 왜? 깔려있는 글들이 좀 분해가 되었으니까 처리해야 되는 정보가 조금 줄어든 거죠. 그래서 평가원에서 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6월에는 하나의 묶음으로 나왔거든요. 6번부터 4번부터 7번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나왔고 9월에서는 4, 5번을 분리시키고 또 6, 7, 8번을 이렇게 낸 걸로 6, 7번을 이렇게 냈고요. 그래 8번부터 10번까지를 냈는데 아마 고민할 것 같은데 아마 9월 형태로 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면 훨씬 더 쉽다는 거. 자, 근데 이 4번부터 5번까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보통 이제 말하기 상황을 조였는데요. 여기는 지금 면담이 제시가 됐죠. 이런 거 한번 보십시오고. 근데 보통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 면담도 많이 나오고요. 토의라든가 토론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토의냐 토론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요소가 좀 다른데요. 자, 어떤 것들에 좀 주목해야 되느냐, 여기 간단하게 적어보면요. 자, 이런 거예요. 자, 토의 같은 경우는 자, 문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공통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죠. 여러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이 해결 방안을 수렴하고 정리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A 학생, B 학생, C 학생, D 학생이 다 각각의 해결 방안들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수렴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은 어떻게 쓰고 어떤 건 버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최선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서 이것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토익 문제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토론 문제는 무엇이냐? 당연히 토론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겠죠. 자, 토론 같은 경우는 자, 톤이 됐네요. 자, 지울게요. 토론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가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지는 주제예요. 그럼 당연히 찬성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반대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죠? 각각의 입장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장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거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요 근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느냐? 논박이 들어가요. 시험 문제 포인트는 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부분도 자주 나오죠. 근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요 논박에 해당하는 부분 좀 어려워하니까 논박을 좀 중심으로 보시고 당연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입장과 근거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런 토론에서는 각각의 주제에서 각각의 입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논박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의 포인트를 두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면담 같은 경우는 인터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이 면담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목적입니다.
왜 면담을 하고 있느냐? 이게 뭐 취업을 위한 거냐? 당연히 여러분들에게는 취업이 나오진 않겠죠. 뭐 동아리 면접도 될 수 있겠죠. 뭐 동아리 면접이 나오냐? 뭐 아니면은 뭐 선배의 인터뷰냐, 선배 면담이냐, 뭐 선생님에 대한 고민 상담이냐, 뭐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먼저 목적을 확인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그 질문과 대답의 연결 관계들을 잘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말하기 방식에 분명히 특이점이 있을 거예요. 뭐 위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시 되묻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말하기 방식에서의 특이점이 있으니까 목적 확인하신 다음에 문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답의 과정에서의 특이점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걸 뭐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문제를 스캔해 보면 뭘 묻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4번 문제는 A, B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럼 A, B 읽을 때 그냥 문제 풀면 되잖아요. 아주 쉽습니다. A 부분 읽은 다음에 1, 2번 해결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의 앞에 부분, 5번의 앞에 부분 해결하면 되겠고 B 읽은 다음에 마저 4, 5번의 뒷부분들 그리고 3번 요거 해결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는 면담을 바탕으로 학생이 쓴 글이다. 면담과 학생글을 고려할 때 학생이 활용한 글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 글을 쓴 거예요. 요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쓰는데 활용하지 않은 방법이 뭐냐? 그럼 여기 없는 걸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주관적 인상을 포함한 독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호감을 표현했다. 그러니까 사서에 대한 주관적 인상, 면담에 관해서 여기 있잖아요. 인자한, 인상의 사서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것들. 책 편지 서비스는 햇살 도서관에서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 인상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도움이 될 만한 대상자를 구체화하였다. 교우관계 고민이나 한국어 학생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명확한 독자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죠. 당황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뭐 자꾸 당황하고 이 맞나 이렇게 막 불안해서 자꾸 엉뚱한 답을 짓게 되는데 그것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문 문제는 그렇다. 요거 4, 5번에 나오는 건 그런 말하기 상황이 주어진다. 면담, 토의, 토론 같은 것들이 주어질 거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들을 잘 잡으시라. 자, 그 다음에 자, 6, 7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작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글이다. 이 과제의 주제 중요합니다. 자,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명확하게 자기 성찰의 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자기 성찰의 글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 지금 쓴 글은 자기 성찰의 글이고, 자, 문제를 한번 보면요. 나를 통해 두 학생의 글쓰기 과정을 이해한 거. 이거는 학생 1이 쓴 것이고 나는 학생 2가 쓴 것이니까 뭐 하면 되죠, 여러분? 학생 1, 2를 다 물어봤잖아요. 근데 학생 1은 모두 타인의 조언을 성찰의 계기로 삼았다. 학생 1은 모두 식물이 자란 모습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학생 1 읽고 학생 1에 해당하는 것만 좀 지워주세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혹시 1, 2번을 다 읽고서 난 풀 수 있다, 기억할 수 있다, 그럼 1, 2번 읽고 푸셔도 됩니다. 그냥 말하기 과정에서 특징적 요소잖아요. 4번. 학생 1은 같은 문장을 다시 인용했다. 그럼 같은 문장 다시 인용했는지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번은 보기는 나를 읽은 학생들의 나눈 대화이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부터 미음까지에 대한 이 글에 대한 어떤 평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봐. 소감이 어때? 학생 1, 2는 모두 학교 텃밭에서 체험한 내용에 대해 쓴 점이 흥미로웠어. 학생 1은 자신이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한 점이 좋았고, 학생 2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이 깊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기다림의 자세만으로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이거 뭐죠? 뭔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학생 2는 기다림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럼 학생 2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시한 거죠. 그럼 여기 딱 그렇게 나와있잖아요. 자, 학생 2의 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하나씩 그냥 매치가면서 지워나가면 되죠. 이거는 좀 안 맞네. 요걸로 봤을 때, 얘는 맞네. 뭐, 여기랑 봤을 때 얘는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가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황만 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제 넘겨서, 이제 8번부터 10번 문제는 이제 완벽한 작문 문제. 이것도 작문 문제였는데요. 자, 완벽한 작문 문제.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죠. 이 가가 작문 과제죠. 이런 거 대충 읽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기준점이 되잖아요. 확증평형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 확증평형인데 중요한 건 확증평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사용 계획 중 나에 활용된 것을 골라라. 활용된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락을 전체에서 주되게 사용된 것이 무엇이냐? 약간의 곁다리라도 걸치지 않았겠죠. 이 전체 약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게 답이 될 수 있는, 중복답이 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독립된 답안으로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나의 제시된 확증표현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비판안을 글을 쓰려 한다. 비판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확증표현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의 보기를 바탕으로 비판한다. 그러면 여러분, 비판의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뭘 바탕으로 뭘 비판한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비판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갈릴레이는 태양의 흑점 이동과 목성의 위성 존재 등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지동설이 옳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에서는 천동설을 지지했기에 갈릴레이 거듭된 증거 제시에도 불구하고 논의를 거쳐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지동설은 갈릴레이의 사후에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당시 과학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확증평행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법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쭉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 비판에서는 잘 기억하세요. 비판에서 중요한 건,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이거. 자, 비판에서 중요한 건, 자, A를, 약간 빡치려고 하네요. 자, A를 바탕으로 B를 비판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A를 바탕으로 B에 대한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중심 얘기를 이야기하고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B와 관련된 얘는 잘못된 거야, 반대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비판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A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심적으로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B의 내용은 반대야,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비판입니다. 비판을 반대로 얘기하면 된다.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얘를 봤다면 여러분들은 확증평형에 빠지지 않는 방안들을 꼭 표시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글에 읽으면서 그걸 표시를 하셨어야겠죠. 10번. A를 초고이다.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해 친구들이 조언한 내용으로 반영되지 않은 거.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 거죠? 뭐에서 뭐를 고친 겁니까? 그죠? 얘를 이렇게 고친 거니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얘는 내용 이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를 주목해 보면 되겠죠. 이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읽는 과정에서 얘 읽은 다음에 얘로 와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분과 관련된 건 읽는 과정에서 최대한 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읽는 과정에서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더 읽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10번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팁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간단하게 좀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예요. 문제부터 항상 보시는 습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요. 화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말하기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하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주목해서 그 말하기의 종류에 따른 특징적 요소에 주목하라 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작문 문제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걸 확인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분적인 걸 확인하라든지 글의 전개와 관련된 것들을 묻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해서 잘 보시면 되겠고, 앞에 얘기했던 것들, 말씀드렸던 것들 잘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온 건 문법인데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고요. 문법은 짧은 문제부터 풀라고 말씀드렸죠. 13번 문제, 그리고 14번 문제, 15번 문제부터 푸십시오. 어차피 풀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짧은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긴 문제를 푸시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긴 문제는 더 쉽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왜?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답이 다 진짜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뭐만 하셔라. 문단별로 구분해서 주목해서 읽으셔라. 그리고 문제도 얘도 마찬가지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뭐 윗글의 바탕으로 보기를 내는 거. 그럼 뭐 얘는 캐치할 게 없네요. 그쵸? 그럼 그냥 읽기 시작해야겠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례들이 나왔으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끊어가지고 여기서 에서는 주격조사로도 쓰이고 에서를 쓰고 에는 쓸 수 없을까? 또 왜 3에서는 에서를 주격조사 썼을까? 그럼 에와 에서의 기능에 대한 얘기, 그 조사의 기능에 대한 얘기이고 왜 그럴까에 대한 이유를 탐구하는 내용이구나. 그럼 문단별로 어떤 중심적인 내용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크게 뭐 문법은 요령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면 맞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니까 짧은 문제부터 좀 꼼꼼히 잘 읽어가면서 잘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특히나 누누이 얘기했지만 뭐 의문의 변동이라든가 문장 부분에서의 문장의 짜임이나 문장 성분은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니까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최종 마무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영상을 따로 찍을까 말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간지러워서 따로 찍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생각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것은 내가 뿌린 씨앗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면 운이 좋아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의 노력의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실이고요. 만족하지 못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그 또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족한 결과든 아니든 그 결과에 좀 겸손하게 어떤 순응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만족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번 시험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갖기 위해서 다시 또 노력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겠죠. 결국 인생은 여러분들이 80까지 산다고 할 때 굉장히 깁니다. 그럼 그 안에서의 1, 2년의 시간에 공부를 더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손해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도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편안함이라기보다는 멀리 내다봐서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인가, 내가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인가를 잘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학생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학생들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정말 간절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간절히 원하고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마무리 지을 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동안 담담하게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좀 잘 챙기시고 잘 마무리를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2년이 되면 길에서라도 만나고 또 다른 영상으로라도 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화이팅! 수능 대박!